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역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반드시 경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한 정밀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방역 강화로 올해 감기나 폐렴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특히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중환자실은 물론 병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일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에서는 국지적 봉쇄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금지 등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FDA 신약 승인을 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LG화학 손지용 본부장을 바이오위클리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이번 주말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을 재정비해 오는 일요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토대로 거리 두기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지침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책임은 강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의 동행이 불가피하다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당분간 코로나와의 동행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보다 정밀한 방역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고민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대안을 놓고 토론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획일적 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교한 방역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3곳을 특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어긴 곳은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헬로윈 데이 전날과 당일에는 이들 업소가 아예 휴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미준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길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즉각적인 감염병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홀라텍 대표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일반 업소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이제 확실한 방역 안정과 함께 경제 반등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분 가까운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 그 다음이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이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정책 자금 72조 9천억 원 등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소비를 늘리고 투자와 수출 활력도 되찾아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는 국민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히 역점을 둔 건 한국판 뉴딜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확충해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동시에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대화의 실마리로 방역, 보건 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 안전 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 정부의 협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감기나 폐렴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민들의 병원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감기나 독감, 폐렴 등 호흡기 환자는 802만 6천 명으로 지난해의 48%에 달했습니다. 소화기 감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역시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 측은 생활방역 가운데 손 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보다 늘어 우울증은 7%, 신경증 환자는 3.5%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국가지정시설이 아닌 게스트하우스나 단기 임대 숙소에 머물러도 되는데 이런 숙박시설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격리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심지어 외출해서 술을 마셔도 업소 측에 눈 감아준다는 건데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 격리자들이 머무는 방 29개짜리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 7층 건물인데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흡연장으로 쓰이는지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빨래 건조대에 빨래도 널려 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방 안에서 커피를 타서 그 컵을 들고 계단을 올라서 옥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서 만나더라도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거리를 피합니다. 일부러. 게스트하우스 블로그에는 아예 옥상으로 올라가 흡연해달라는 공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격리자들이 수시로 같은 공간을 오가며 쓰는 겁니다. 안목
법적인 승인 하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나 당연히 방역 수칙에 어긋납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방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이 안 되시죠? 구청에서 이런 점을 지적받은 업소는 뒤늦게 옥상을 이용하지 말라고 재공지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일반 숙박객과 자가 격리자를 함께 받고 있는데 격리자들이 객실 밖을 오가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자가 마트를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고 와도 눈 감아준다고까지 말합니다. 마트 잠깐 가면 나가서 저도 담배 피시거든요. 어떤 분은 또 술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거 일일이 관찰하면 싸움 뺏지 않나 그냥 우리 못 본 걸로 하면 되니까. 해외 입국자는 단기 체류의 경우 국가 지정 시설로 옮겨지지만 자택이나 머무를 숙소가 있을 땐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관리팀은 이탈자가 없는지 불시 점검을 벌이긴 하지만 잠시 외출하거나 내부 흡연 공간을 이용한 것까지 일일이 적발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위치 정보 파악하고 있지만 걔는 옆에서 대기를 하거나 보초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신고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가 격리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먼저겠지만 이런 게스트하우스들이 자칫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용공간 사용 규제 등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중단됐던 여행 상품 할인과 외식 숙박 할인 지원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여행 상품 1000여 개에 30%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식을 3번 했을 때 4번째에는 10,000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숙박 할인도 재개되는데 다음 달 4일부터 3, 4만 원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농촌 관광 상품, 유원 시설 이용 할인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게 되면 해당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가 열렸다지만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고주파 대역에서 쓰이는 5G 스몰셀, 이른바 작은 기지국 기술을 개발해 진정한 5G 속도를 체감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5G 이동통신에 쓰이는 초고주파 대역은 파장이 짧아 도달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또한 대기 중 산소와 수증기에 의한 신호 감쇄가 심해 기존 다른 이동통신 기술보다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통신 반경은 작지만 적은 비용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5G 스몰셀, 이른바 작은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G 스몰셀 기술은 음영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송 용량을 키워서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초고주파 대역 지원 기술입니다. 초고주파인 28GHz 대역을 지원하기 적합한 기지국으로 낮은 송신 전력으로 높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설치가 쉬워 구축 비용이 적은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과 성능은 같은데 값싸게 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 5G 장비 국산화와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생생한 원격 수업이 가능한 5G 스마트 학교 구축 등 응용 범위도 넓습니다. AR, VR 서비스, 특히 비대면 학교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서비스들에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추후에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융합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스몰셀 기지국은 전 세계 5G 기지국 시장 선점을 노리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나흘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수원 선산에 영면했습니다. 28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된 연결식과 발인이 진행된 뒤 운구차는 장지인 수원 가족선영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선영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부모와 조부모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운구 행렬 버스에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탔습니다. 맏딸 이부진 사장은 버스에 타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고인이 생전에 지낸 서울 한남동 일대와 집무실로 쓴 이태원동 승지원, 화성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나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장지에 묻히면서 18조 원의 유산과 관련한 유언장을 과연 남겼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유산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의 앞날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주식만 해도 무려 18조 원을 넘습니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은 15조 원 남짓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2조 6천억 원대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넘게 뚜렷한 의식 없이 투병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유언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인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과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삼성그룹을 이끌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나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 등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부인과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 3명에게 법정 비율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워낙 많은 지분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길 것 같고, 만약 유언장이 없었을 때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상속 이후에도 이러한 뼈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3, 2, 1. 싱그런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며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주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100명 안팎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경향성을 보면 100명을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수준은 코로나19의 전파와 보건당국의 방역 노력 사이의 어떤 절충 구간, 즉 버퍼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방역 조치 완화, 이에 따른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 그리고 방역 조치상의 허점 등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큰 폭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에 육박하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10%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산 추세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고위험 집단,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가족 모임이나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어떤 소규모 집단 감염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감염 경로 불분명한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계속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집단 감염 위주로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감염 경로가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찌 보면 최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줄은 이유가 최근에 어떤 그 발생 상황이 집단 감염 형태로 특히 요양병원 같이 분명하게 경로가 파악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반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하면서 기존 3단계보다 더 정교한 방역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강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 언급한 대로 일단은 중환자와 치명률 등 방역이나 어떤 의료 체계의 대응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과거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단계별로 다소 획일화된 방역 조치의 기준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세분화하겠다. 그래서 권역별 또는 시설별로 위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방역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은 일단은 현 상황을 보면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은 2단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제로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개편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역 조치 플러스 경제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서 어떤 방역 조치를 시행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역 조치의 어떤 단계를 세분화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롭게 개정될 때는 방역 전문가들,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함께 논의를 거치면서 해당 그 세부 사항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한편 러시아가 WHO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푸트니크5의 사전 적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안전성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푸트니크5는 어떤 백신이고 또 안전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일단 그 DNA 백신 형태인데 이게 그 벡터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벡터로 전달체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부위를 넣어가지고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이 러시아에서 승인된 이후에 모스크바 시민을 대상으로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임상 3상 시험을 기획을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1만 6천여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1차 백신 접종분이. 근데 현재 이 중에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데이터를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가 공개돼야지만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좀 의아한 부분은 일단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사람 이외에는 참가자 모두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데 현재 발표한 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은 다소 좀 의아하고요. 어찌됐든 그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부분은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돼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조사가 완료된 사망자들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알려진 바로는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확립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없다와 낮다는 조금 사실관계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그 인과관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재까지 그 사망한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부검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지만 현재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걸로는 그 첫 번째 사망한 학생, 그러니까 인천의 고3 학생의 경우에는 백신이 아니라 아질산 나트륨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부검 결과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인데 독감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방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어떤 감염병보다는 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우리 보건당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윈데믹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물론 트윈데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독감 백신을 보건당국에서는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행성을 따르는 독감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독감의 효능 자체가 한 25%에서 60% 정도로 매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그 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이력이라든가 자연 감염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중화항체는 유도하지 못하더라도 메모리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성 면역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그 사망 의심 사례까지에 대한 방역 당국의 발표 조사 결과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치료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독감 백신이 매년 면역 반응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행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효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 그리고 역류와 소화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제를 쓸 수 없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접종의 필요성은 보다 높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독감 백신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는 31일 헬로윈데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재현되지 않게 모두가 방역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최소 21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일주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며 병원의 수용 능력도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주 등이 특히 심각합니다. 텍사스주 엘페소도 병원과 중환자실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We are in a crisis. We obviously have 100% capacity now at all the hospitals. ICU units are full capacity. We're now not able to take emergencies like we used to of non-COVID patients, which is always that danger point.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상황이 특히 심각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1차 유행 때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군까지 나섰습니다. Il dispositivo sarà dispiegato su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All'interno di queste strutture agiranno personale interforze e personale civile delle ASL, quindi medici e infermieri provenienti dagli ospedali. 이탈리아 정부 내 일각에서는 다시 국지적 봉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고강도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간 통행 금지, 식당 주점 영업 단축 등 당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26일 밤 수도 로마와 토리노, 나폴리 등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폭력 과격 시위가 벌어지며 도심이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 폭죽 등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토리노와 밀라노에서 과격 시위대 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해당 치료제에 대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는 현지 시각 26일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처방받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비슷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이번 임상은 중단하지만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대한 항체 치료제 개발 연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를 통한 여객 수송이 올해 말까지 회복되기 시작하지 않을 경우 몇 달 안에 유럽에 있는 200개에 가까운 공항이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7일 국제공항협회 ACI가 밝혔습니다. ACI는 유럽 내 193개 공항이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공항은 27만 7천 개의 일자리와 유럽의 국내 총생산 가운데 124억 유로, 우리 돈 16조 5천억 원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험에 처한 공항은 주로 1년 여행객이 500만 명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공항으로 ACI는 코로나19 위기가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모든 공항이 수입으로는 자본 비용은커녕 운영비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효과가 50% 미만인 코로나19 백신도 승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치료 효과 논란이 일었던 렘데시비르의 사용 지침이 3주에서 4주 이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라이112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은 중단했지만요. 경증 환자 대상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방금 보도해드렸는데요. 자연스레 국내 개발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LG화학 손지웅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G는 200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신약 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후보 물질 임상 1상을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신약 명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자랑스럽고 네.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실은 LG가 과거에 이제 신약 팩티브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우리 기술, 우리의 과학으로도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 네. 또 저희가 만들었던 제미글로 그 당뇨 신약은 국내 개발 신약 최초로 국내 매출 연간 1,000억을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지방간염 치료제는 저희가 그동안의 신약 개발의 아쉬움, 그 국내 신약 개발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는 입증했지만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성공을 크게 거둔 신약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저희가 신약의 글로벌 개발을 집중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동안의 조직의 역량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 등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네. 올해 2개의 중요한 임상 1상 진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트랜스세라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기전의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지방간염은 그 개발이 네. 난이도가 높고 그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아직 신약으로 승인된 제품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수조 원의 시장의 예.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품목입니다. 예. 네. 자,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기업 최초로 미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은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그 LG화학 생명과학 부분은 저희가 약 신약 과제로 40여 개 프로젝트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일정 단계, 그 저희가 후보 약물이라고 선언하는 때부터는 개발 과제라고 내부적으로는 정의를 하는데요. 네. 개발 과제라는 거는 전임상 또는 임상 본격적인 개발 예.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개발 과제만 15개의 신약 과제가 있습니다. 네. 주로 당뇨 대사와 항암 면역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먼저 말씀 주신 신약 과제 중에 그 지방 간염, 예. 또 통풍 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 있어서 제일 앞선 개발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항암 면역 분야 또 파트너사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품목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은 대사 질환과 이 면역 항암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LG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백신을 개발할 때는 크게 3가지 중요한 단계와 허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만들 수 있냐 없냐 네. 개념의 이슈고요. 두 번째는 만든 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안전하냐 그 임상 시험 결과겠죠. 네. 세 번째는 이걸 대량 공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또 품질의 문제 없이 이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네. 3가지 단계가 모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저희의 기존 개발이 완료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된 비형 간염 백신의 생산 기술을 예. 베이스로 한 제조합 단백 백신 방법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합 단백 백신은 초기 개발의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슈나 스케일업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완성된 공정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은 이런 에피데믹 대유행이 있고 끝나버리는 시기에는 대응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속화되고 변형이 된다면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 백신 외에도 국내 기술 기업하고 셀리드라는 국내 기술 기업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하고 같은 방식이고요. 또 저희가 글로벌리 개발이 되는 글로벌 업체로부터 개발되는 백신의 위탁 생산, 완제 생산을 맡는 업체로의 참여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개발한 그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바이오 벤처 손잡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CM으로 하고 있는 게 3가지 분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좀 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바이럴 벡터 백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본부장께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 논란도 있었지만은 다음 달 중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국내 식약처도 신속 심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임상 중에 중대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임상이 재개됐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그 중대한 부작용의 이슈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보다는 베네핏, 소위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코로나19의 위협이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승인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하루빨리 쓸 수 있는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혹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혹시 이렇게 접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네. 그만큼 안전성을 좀 믿고 계시네요.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바이오업계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오픈 이노베이션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고 LG는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은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의 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보통은 혁신을 이제 R&D 분야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협지에 보면 폐관 수련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아 걸고 안에서 무공을 수련하고 그리고 고수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실은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오랜 인더스트리에서의 R&D의 혁신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남의 기술을 더 개선하거나 낫게 하거나 답습하거나 해서 뭔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칼 갈고 내려왔는데 총 맞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최근에는 특히 가치가 큰 영역, 혁신의 가치가 큰 영역에서는 꼭 혼자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손잡고 해서 확률을 높이면은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거죠. 이제 협업은 필수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배워서 하면 뒤처지고 성공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하고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함께 나누어서 성공을 시키는 거 가치를 키우는 것이 혼자서 성공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확률도 높고 가치도 크다. 저희 LG화학의 생명과학 사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발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hit을 도출을 하고 뭐 선도 물질을 만들어내고 최적화하고 뭐 임상 개발하고 단계별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달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 개발 단계에선 전 세계를
우리의 랩처럼 쓰자는 개념. 전 세계를요. 예, 전 세계 연구소. 그 실제로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연구소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어서 저희 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후기 개발 단계에서는 또 전문가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그걸 개발 계획에 일찍부터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 저희가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 그 혁신을 위한 개방과 협력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보스턴에 있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있잖아요. 1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간의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LG가 일찍부터 사실은 해외 연구소를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독립된 구조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운영이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절, 그런 개념에서의 차원이 아니고 좀 우리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센터의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축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 지역의 사이언스와 과학, 의학을 우리하고 연결시키는 기능. 그래서 기술 기업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기술을 보고 또 거꾸로 우리의 그 초기 개발 의약품들에 관해서 경쟁 상황을 판단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기능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의약품이 이제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보스턴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 현지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클리니컬 임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10명 규모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 과제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욱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뭐 K바이오다 해서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역량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인데 해외 이 빅파마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어떤 정부와 기업 쪽에서 민간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희가 사이언스의 각각의 모듈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의 힘, 또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정부는 사실 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라운드를 잘 만들어주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의 혁신들은 대부분 대규모 제조업,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자원을 집중해서 한 분야에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면은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 바이오는 건강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에서의 혁신에 대한 보상, 약가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민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경험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더 잘해주면 여태까지 잘해왔듯이 성공을 계속 거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수록 우리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신약 개발의 명가로서 그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화학 손지웅 본부장,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초음파로 우심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의대 김지원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우심실 손상 증상에 속하는 우심실 확장이 나타난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1.43배 높았고 우심실 수축력이 떨어지는 환자는 3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심실은 심장의 오른쪽 아래 부위로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들어온 피를 폐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코로나19는 항체가 빠르게 감소하며 고령층이나 무증상자의 경우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9월에 걸쳐 검사한 결과 항체 보유자가 3개월 만에 60명에서 44명으로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층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유증상 환자보다는 무증상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는 성명에서 WHO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와 사전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면서 절차를 거치면 스푸트니크5가 품질과 안전, 효과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목록에 포함될 경우 전 세계 유통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전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엔 백신의 안전과 효과성을 보증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구에서 101광년 떨어진 TOI 700D 행성이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으로 꼽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는 TOI 700D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 가운데 지구와 가장 닮았고 비슷한 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명체가 서식 가능한 행성은 표면 온도가 3900켈빈보다 낮고 질량이 태양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외계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TOI 700D는 지구보다 1.14배 크고 2.1배 무거운 암석형 행성으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또다시 이태원발 감염이 재현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즉시 집합 금지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 무엇보다 젊은 층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파티나 모임 등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